반갑습니다. 빅데이터 기획팀 허은강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주제는 AI와 함께하는 프레스 금형 설계입니다. 금형 설계자들이 금형한 설계 노하우를 AI가 학습하고 실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AI가 직접 프레스 금형을 설계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저와 함께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개발 배경과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 상세 프로세스, 그 다음에 개발 상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AI입니다. 일단 저희 비즈니스에서 키워드가 금형과 보정치입니다. 프레스 가공은 재료를 금형에 넣고 압력을 가해서 제품을 성형하는 방식인데요. 자동차의 외판은 전부 프레스 가공으로 제작을 합니다. 여기서 금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품의 형상을 담고 있는 틀을 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형을 제작하는 데는 고도의 설계 능력과 생산 기술력이 필요하죠. 금형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소에서 제품도가 나오면 먼저 금형의 공정과 주요 레이아웃들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형성과 보정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시뮬레이션이 통과한 금형에 대해서 실제 금형을 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정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프레스 금형의 소재가 되는 철판은 스프링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복원력이라고도 하는데요. 가공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가공이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죠. 금형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 스프링백은 내가 정치수로 가공을 했는데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프링백이 어디서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예측해서 그 부분을 더 많이 가공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보정치를 디파인 하려고 합니다. 보정치는 제품의 실제 치수와 가공해야 되는 치수의 차이를 보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엔지니어들이 개발하시는 대로 개발하면 되지 왜 굳이 이 문제에 AI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개발 배경과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자동차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발 차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차량의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있죠.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원가도 줄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금형의 수정 공수만 생각해도 그 수정 비용이 상당한데요. 간단한 소수정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즉 수정 없는 금형을 빠르게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금형부서 입장에서 보면 신입사원도 들어오고 내가 고참 설계자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제품을 봤을 때 바로 금형이 떠오르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AI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컨셉입니다. 기존의 엔지니어 분들은 먼저 스프링백 해석을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스프링백 해석을 보고 이 지점에 스프링백이 이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들을 만회하려면 보정을 이 정도 줘야겠다라는 경험 기반의 설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만든 AI 모델을 사용하면 1차 보정치를 빠르게 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답이 비슷한 보정치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답안을 가지고 시작하는 느낌으로 설계를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경험 기반으로 보정치를 설계하시지만 만약에 저희가 낸 보정치가 매우 정확하다면 설계가 되게 쉽겠죠. 그리고 수정 공수도 매우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저희가 어떤 개발들을 했는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현대차에서 개발한 98개 차종의 사이드 아우터 3D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 사이드 아우터라고 하면 차의 옆면 판넬을 의미하고요. 3D 데이터라고 하면 XYZ 세 개의 축을 가진 데이터를 의미하죠.
현업에서 받은 98개 차종 중에 88개 차종으로 모델을 학습했고 10개 차종으로 한 번도 보지 않은 데이터로 간주해서 일반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리고 딥러닝을 학습시키는데 사실 88개의 데이터는 너무 작은 데이터죠. 그래서 학습셋 고도화를 거치면서 데이터를 분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뎁스맵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이미지를 조그마한 이미지인 패치 단위로 나누면 데이터가 한번 뻥튀기가 되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옆으로 돌린다거나 이미지를 미러링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거치면 데이터가 한 번 더 커지게 되죠. 저희는 총 29,000개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상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 7개의 모듈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저희는 input 3D 데이터로 제품과 금형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뎁스맵이라는 형태로, 사실 뎁스맵은 2D인데요. 3D 데이터를 2D로 내리게 되고 아까 제품과 금형의 차이를 보정치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뎁스맵의 차이를 구하면 보정치가 되겠죠. 그래서 보정치를 생성하게 됩니다. 보정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들이 있었고 이 노이즈에 대한 이상치 처리 과정을 거쳤고요. 로컬 패치로 조그마한 패치 단위의 학습 단위로 이미지를 쪼개게 되면 표준화와 데이터 증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준비는 끝이 나고요.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야 될 텐데 저희는 U-shape 네트워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U자 형태의 2D CNN 네트워크를 이제 픽셀 단위로 예측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변경했습니다. 모델링이 끝나게 되면 10개 차종을 대상으로 처음 보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을 체크하고요. 마지막에 현업분들이 사용하실 대시보드를 제작했어요. 그러면 어떤 부위에 보정치가 얼마나 들어가고 유사 차종은 얼마인지, 유사 차종의 보정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설계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까지 총 7개의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 상세입니다. 디테일하게 하나씩 볼 건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뎁스맵 생성입니다. 뎁스맵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듯이 기준이 되는 렌더링 평면에서 픽셀 단위로 광선을 쏩니다. 광선을 쏘면 제품이랑 금형에 그 광선이 맞겠죠. 거기까지의 거리를 뎁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뎁스를 픽셀별로 보관하고 있는 맵을 뎁스맵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죠. 저희가 처음에 3D 데이터를 받았을 때 고민했던 그리고 결정해야 했던 이슈사항이 3D 데이터를 바로 쓸 것인지 아니면 2D 데이터로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3D 데이터를 바로 쓰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에 대한 유실이 없겠죠. 하지만 연산량이 많아서 모델을 한번 돌리는 데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2D 데이터로 내리면 정보량은 소실이 되겠지만 그만큼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겠죠. 결정적으로 저희는 사이드 아우터에 생긴 형상을 보고 2D로 내려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차를 옆에서 보셨을 때 X와 Z축에는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차의 너비와 높이는 굉장히 큰데 차를 뒤에서 봤을 때는 뒤에서 곡률이 조금 있긴 하지만 깍두기 같은 모양이 됩니다. 네모이죠. 사이드 아우터 측면에서 보면 Y축은 되게 제한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를 소실하더라도 보정치를 예측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의 3D 데이터와 밑에 뎁스맵 2D 데이터를 비교해서 볼게요. 3D 데이터 끝부분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단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단이졌다는 얘기는 급격하게 깊이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깊이감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음영으로 나타나야겠죠. 밑에 뎁스맵을 보시면 그 부분이 짙은 회색으로 가다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음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뎁스맵을 쭉 내려놓고 이미지를 리뷰했을 때 품질 좋은 2D 데이터가 생성이 되었구나 라고 자평할 수 있었습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는 이제 그리드가 그 렌더링 평면이고요.
처음에는 뎁스를 초기화하죠. 그리고 그리드의 기준이 되는 P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거기서 P0와 P1을 디파인합니다. P0와 P1은 광선이 나갈 범위, 민맥스 값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메시 언더바 pv.ray 이렇게 쏘면 광선을 쏘아가지고 거기에 좌표를 리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리턴한 값들에서 기준이 되는 그 렌더링 평면의 값을 빼면 그 뎁스가 나오게 되고 그 뎁스를 디스턴스에 저장하는 식으로 뎁스 맵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뎁스 맵을 생성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리드라고 선언된 부분이 이제 제품의 렌더링 평면을 의미하고요. 먼저 그 값들을 초기화합니다. 포문을 돌면서 그리드에 있는 하나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아래의 문장들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P0와 P1이 뎁스맵을 찍는데 키 파라메타이고요. P0와 P1은 광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0에서 P1까지 실제 렌더링 평면에서 광선을 쏘죠. 그리고 렌더링 평면에서 실제 제품과 금형의 광선이 맞은 것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취하면 거기까지의 디스턴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뎁스맵은 생성하게 되고요. 다음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3D 데이터 받아가지고 뎁스맵으로 내렸어요. 뎁스맵으로 내렸고 그 뎁스맵의 두 개의 차이, 제품도와 금형의 차이를 보정치라고 했었죠. 근데 이 보정치를 현업 설계 담당자와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상치들이 있었어요. 주로 사이드 아우터의 끝단부 쪽에 이상치가 분포하는데요. 이거는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발생하는 렌더링 노이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품의 치수에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 치수의 끝단부와 매우 근접한 그 픽셀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노이즈였어요. 저희는 이 노이즈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변부의 평균값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있는 픽셀에 그것들을 대체했습니다. 시각화해서 그 결과들을 한번 볼게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네모박스 친 부분이 굉장히 짙은 보정치가 들어가 있다고 나오죠. 하지만 이상치를 처리하고 그 인터폴레이션 한 결과로는 이상치가 굉장히 옅어지거나 이상치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치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블루 언더바 이미지라는 변수는 100x100 픽셀 그 커널 펑션의 평균들을 다 저장한 변수이고요. 폼은 두 개를 돌면서 이제 각 픽셀이 저희가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합니다. 주변부 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아웃라이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정한 1.5mm 보정치 이상 들어가는 그 ITP threshold 이상인 픽셀들에 대해서 그 블루 언더바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평균 값이 실제 값과 바꾸어지는 주변부 평균으로 대체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모델링 부분입니다. 지금 뎁스맵으로 내려서 보정치를 구했고 그 보정치의 아웃라이어들을 처리했어요. 그 평균 보삽으로. 그리고 아까 플로우 차트를 쭉 생각해 보시면 조그만한 이미지인 로컬 패치로 내렸고 걔를 노멀라이즈하고 데이터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모델을 학습해야겠죠. 저희는 U-shape 네트워크를 사용했어요. 저희 문제가 본래 차원의 이미지에서 각 픽셀별로 보정치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풋 사이즈의 데이터로 이미지를 환원시켜야 되고 그러면 U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CNN 네트워크는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미지가 작아지고요. 그것들을 다시 키우는 과정에서 그 압축됐던 그 피처들을 키우면서 보정치를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U-shape 네트워크의 대표 네트워크인 유넷과 레즈유넷은 세그멘테이션 로직이에요.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픽셀별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 사진이 나왔다 하면 이 부분은 구름이고 이 부분은 새고
뭐 이 부분은 뭐 해고, 뭐 이런 것들을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니까 저희는 분류 필요 없어요. 저희는 실수를 예측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유넷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두 가지의 포인트의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인풋이 RGB가 아니고 저희는 뎁스죠. 싱글 채널이니까 인풋을 싱글 채널로 바꿨고요. 아웃풋에 분류하는 그 출력층에 분류하는 부분을 제거했어요. 그 유넷을 보시면 앞단에 시그모이드 함수가 들어가고 그 시그모이드가 이제 여러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활성 값들을 바로 사용하는, 그래서 싱글 아웃풋에 그 싱글 아웃풋만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했습니다. 코스트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로스 펑션의 형태가 있지만 결국 로스라는 게 실제 보정치 대비해서 예측 보정치가 얼마나 가깝느냐, 얼마나 실제 보정치를 잘 맞추느냐가 결국은 코스트인데요. 모델은 결국 이 코스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볼게요. 코스트 함수가 그냥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이니까 배점이 있겠죠. 특정 문제는 1점, 뭐 3점, 5점 이렇게 배점이 있는데, 우리 아까 있었던 가장자리 부분에 노이즈 있잖아요. 그 노이즈가 분포한 부분에 점수 배점을 다 1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 입장에서는 낮은 점수의 문제들이니까 틀려도 그렇게 상관없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로스 펑션을 튜닝하면 가장자리 부분을 잘 못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한 모델이 될 거예요. 우리 아웃라이어들을 아웃라이어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현했는지 코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의 ZY, ZX 부분은 각 픽셀의 기울기를 산출하는 부분이고요. 넘파이의 그레디언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 값들을 그대로 일단은 매핑을 하죠. 그 기울기의 두 개의 평균을 넣어가지고 그레디언트 값으로 일단은 이미지의 그레디언트에 어사인하고요. 254보다 큰 기울기가 있다면 일단 254를 넣고, 마지막에 기울기가 0인 부분은 최고값인 255를 넣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은 기울기가 0인 특징이 있어요. 끝단부는 0인 특징이 있어서 맥스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255로 민맥스 노멀라이즈를 한 다음에 1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가 큰 부분은 가중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에서 그레디언트를 뺀 부분이 가중치라고 하면 기울기가 큰 부분은 가중치가 작아지고 기울기가 작은 부분은 가중치가 커지겠죠. 네, 그 값들을 밑에 보시면 로스를 구할 때 실제 예측값과 참값에 곱해가지고 기울기가 큰 값은 오차가 작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로스 펑션을 튜닝했습니다. 대시보드입니다. 현업 설계자가 제일 먼저 신규 제품을 설계할 때 하는 행위가 어디 비슷한 차종 없나? 이걸 찾아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보정치를 요 대시보드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우리가 설계하는 차종을 이 대시보드에 넣으면 이렇게 뎁스맵으로 먼저 보여주고요. 두 번째 화면이 그 뎁스맵의 실제 예측하는 보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면이 이 차와 비슷한 유사차를 리스트업 해주고요. 네 번째 화면에서 그 유사차와 현재 내가 보정치를 설계하려고 하는 차를 오버랩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비슷하구나, 이 부분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옆이 유사차의 실제 보정치입니다. 두 번째 화면과 다섯 번째 화면을 비교하면 이 부분은 비슷한데 보정치도 실제로 비슷한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아까 쭉 보셨던 개발의 플로우 차트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린 거고요. 그럼 우리 모델 학습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MA 기준으로 0.22mm 정도의 수준입니다. MA는 절대 평균 오차고요.
그러니까 실제 보정치하고 예측 보정치를 뺀 값을 절대값 씌운 것들을 쭉 그냥 평균 낸 건데, 처음에 현업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0.2mm니까 잘하는 거죠. 근데 저희 모델이 뭐 완벽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성능 분석 차트 보시면 대부분의 픽셀이 1mm 이하의 보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 바 그래프 더하면 89%인데요. 89%의 픽셀이 1mm 이하인 거죠. 그러면 모델이 대부분 1mm 이하의 데이터를 봤는데요. 1mm보다 커지면 어떨까요? 1mm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 MA, 아까 말씀드린 절대평균 오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측력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정리하면 저희 모델은 평균적으로 잘 맞추지만 1mm 이상 들어가는 큰 보정치에 대해서는 예측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측한 결과들을 시각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종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이 아반떼고 두 번째가 산타페입니다. 첫 번째 아반떼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주유구 쪽과 차의 밑단부, 사이드 실부는 파란색으로 잘 맞췄죠. 양의 보정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하지만 차의 문에 해당하는 도어부 위쪽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음의 보정치가 옅게는 나타나지만 아주 좀 과소하게 예측한 면이 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차의 후면부에 그리고 사이드 실부에 아주 강한 음의 보정치가 들어갔는데요. 저희 모델에서는 그것들을 맞췄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희끗희끗 이렇게 음의 보정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유구와 루프부 쪽은 양의 보정치를 잘 맞추고 있네요. 저희가 현업과 처음 이 프로젝트를 킥오프 미팅을 할 때 현업으로부터 받은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안에 들어왔으면 정답으로 치자라는 성능 지표를 기준으로는 저희 모델은 85.7%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종별로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i20 같은 경우는 96%로 아주 잘 이 정도 나오면 정말 좋은데, 지금 A 차종이라고 표현된 아직 출시하지 않은 어떤 차에서는 71%의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쭉 리뷰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가면 우리 모델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은 차, 그러니까 신규 디자인이 들어간 차들은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잘 못 맞추겠구나. 이런 패턴의 디자인들이 많이 쌓이면 모델 성능이 올라가겠구나라는 식의 저희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은 현업에서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설계하실 때 사용하실 예정이고 22년도 MX 차종부터 아마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고도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12월에 기아에서 디자인한 사이드 아우터를 가지고 모델 성능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88개로 데이터 모델링을 했는데 기아 쪽에 또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딥러닝 입장에서는 더 똑똑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22년도에는 다른 식의 고도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형은 총 4개 공정이 있는데 저희는 마지막 공정으로 이 모델링을 진행했어요. 그럼 앞에 있는 3개 공정에 대해서 더 해야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3개 공정을 3개 공정에 본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CNN을 바탕으로 디자인만 가지고 이 보정치를 예측했어요. 근데 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금형 가공에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재의 물성 정보라든지 금형의 셋업 방향 같은 다른 피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사이드 아우터를 22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그 모델을 다른 판넬에 수평 전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CDO 빅데이터실은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연관된 설계도 있고 상품도 있고 기획 쪽도 있고 생산 쪽도 있고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나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저희랑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시간 어려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